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무려 7%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당장이라도 정말 큰 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 완전 화약고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정말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비상식량이라도 사재기 해야 할 판이죠. 맞아요. 전통적인 어떤 금융의 법칙대로라면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빠져야 되는 장인 거죠. 그런데 현실에도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미국 나스닥에서는 거대한 축포가 터졌거든요. 지정학적 공포라는 그 무거운 중력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날아오르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소스는 2026년 4월 21일 화요일자 장마감 레포트입니다. 오늘 리포트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표면적인 뉴스와 이 실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글로벌 자금은 무엇을 보고 이 엄청난 배팅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진짜 논리를 저희가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곳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한국 증시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6,388.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와, 2.72%나 오른 거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6,380선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기술주 중심이라는 코스닥은 1,179.03포인트로 한 0.36% 오르면서 약간 얌전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화려한 지수 이면에 숨겨진 그 극단적인 수급의 엇갈림입니다. 오늘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아, 수급이요? 소스를 보면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12만 9,500주를 샀고요. 기관이 12만 2,500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249만 9천 주를 시장에 그냥 집어던졌어요. 거의 250만 주잖아요. 네,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산 물량을 개인이 다 던진 셈이죠. 그리고 업종을 보면 금융업이 9.7% 오르고 건설업이 5.51% 폭등을 했고요. 무엇보다 삼성 SDI가 거의 20% 가까운 19.89% 오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1.42% 급등을 했습니다. 2차 전지와 대형 기술주들이 코스피 지수를 말 그대로 하드캐리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강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이거 마치 개인 투자자들은 중동발 뉴스에 기겁해서 무서운 롤러코스터에서 막 뛰어내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아예도 VIP석을 통째로 빌려서 타고 올라가는 격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엇갈림이 나온 건가요? 단순히 기관이 돈이 많아서 방어력이 좋다 이런 뻔한 이유 말고요. 근본적으로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라인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시야에는 그 즉각적인 공포,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라는 눈앞의 물리적 리스크가 가장 크게 들어오거든요. 아, 당장 전쟁 나면 주식 떨어질 거다 이거죠. 맞아요. 본능적인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으니까 이 뉴스를 핑계 삼아서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쥐려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한 거죠. 그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뭘 본 건가요? 이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은 한 단계 다음의 체스수를 프라이싱합니다. 현재의 갈등이 진짜 전면전으로 번지기보다는 조만간 미국이 개입해서 종전 협상을 할 거다. 그 모멘텀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더 높은 확률을 베팅하는 거죠. 폭탄이 떨어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지가 싹 가라앉은 뒤에 열릴 그 협상 테이블에 돈을 걸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패시브 펀드나 ETF 자금의 구조적인 속성도 작용을 했고요. 구조적인 속성이면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네, 이 자금들은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막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거든요. 마침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 위기 상황일수록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갖춘 코스피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로 돈이 몰리는 게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럽다고 하셨는데 보통 시장이 불안하면 좀 덜 움직이는 통신주나 고배당주 같은 데로 숨지 않나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오늘 외국인이 멍청나게 산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은 하루에 막 19%, 11%씩 폭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미친 듯이 높은 기술주를 웃돈까지 주면서 쓸어 담는 걸 과연 방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엄청 공격적인 사냥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시장의 역설을 푸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요? 네. 전통적인 의미의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주도할 펀더멘털에 미리 진지를 구축하는 공격적 방어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공격적 방어요? 말이 좀 모순되는 멋있네요. 주시를 찾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아주 확실하게 담보된 쪽에 베팅하는 게 거대 자본에게는 오히려 더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아, 덜 떨어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줄 곳에 아예 말뚝을 박는 게 진짜 방어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 공격적 방어라는 논리를 미국 시장으로 확장해 보면 오늘 뉴욕 증시에서 벌어진 일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맞아요. 미국 증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스에 나온 미국 증시 지표를 보면 진짜 미국 시장 안에 두 개의 평행우주가 열린 것 같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네, 전통 기업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는 0.01% 하락, S&P 500은 0.24% 하락.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파란불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나스닥 홀로 무려 24,404.39를 찍으면서 3.24% 폭등을 했습니다. 지수글이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찢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그 비용 충격을 피해서 마진의 성벽 안으로 도망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비용 충격과 마진의 성벽. 너무 시적인 표현인데요. S&P와 다우가 비용 충격을 받았다는 건 결국 그 원인이 7%나 폭등한 기름값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막 오르면 당장 내일 아침에 공장 돌리고 트럭으로 물건 배송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익률이 바로 깎이겠네요.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죠. 반면에 나스닥의 거대 기술주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데는 고급 개발자의 두뇌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필요할 뿐이지 디젤 트럭 수천 대를 굴릴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유가 폭등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빅테크 기업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가 되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전통 기업들의 이익이 유가에 짓눌릴 때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그 충격에서 완전히 면역되어 있는 셈이죠. 게다가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리포트 내용도 이 불장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말고 여기 살아.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의 AI 투자 리포트가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기업인 카일레라가 무려 6억 2,500만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 나스닥 IPO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유가의 공포를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리포트에 나온 글로벌 자금 이동 파트를 제가 꼼꼼히 보니까 이 자본이라는 게 무작정 미국 나스닥이라는 방공호에만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네,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향한다는 세 가지 신호가 소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니케이 2호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오, 그렇군요. 아니, 나스닥이 그렇게 안전하고 최고라면 굳이 왜 그 엄청난 돈이 국경을 넘어서 유럽 방산주를 기우거리고 일본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빅테크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걸까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게 자본의 영원한 숙제인 밸류에이션 매력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이요? 가격 말씀이시죠? 네. 나스닥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턱 밑까지 차올라서 너무 비싸지면 거대 자금은 다른 지역의 저평가된 매물을 찾아 빛의 속도로 순환을 하거든요. 돈이 계속 도는군요. 유럽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독일 DAX 지수가 0.8% 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유럽 방산주 같은 디스카운트된 자산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정치적 모멘텀이 유럽 주식의 가성비를 확 높여줬네요. 그럼 일본 니케이가 최고치를 찍은 건 어떤 맥락일까요? 일본은 철저하게 엔화 약세 기반의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환율 효과군요. 네, 엔화가 싸지니까 일본 핵심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결국 글로벌 자금은 단순히 전쟁 리스크를 피해 숨는 게 아니라 미국의 AI 혁신, 유럽의 평화 기대감, 일본의 환율 효과처럼 각 지역의 강력한 알파를 맹렬하게 찾아다니면서 입체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한시도 쉬지 않고 가장 달콤한 이익의 냄새를 쫓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이성적인 수학 공식대로 쫙쫙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소스를 보면서 머리가 가장 지끈거렸던 대목은 주식시장 밖의 데이터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원자재와 FICC 시장 말씀하시는군요. 실물 경제에 진짜 핏줄이 흐르는 곳이죠. 어떤 데이터가 그렇게 혼란스러우셨나요? 이 수치들이 완전히 교과서적인 논리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WTI 원유가 하루 만에 2달러 62센트, 무려 7%나 폭등해서 배럴당 87.95달러를 찍었고요. 엄청난 상승폭이죠. 게다가 미국의 매파적 기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마저 5bp나 올라서 4.25%가 됐어요. 유가 폭등에 국채금리 상승, 이건 기업이랑 가계 숨통을 조이는 완벽한 악재 콤보 아닙니까? 금융학 개론에서 배운 대로라면 시장은 초토화되고 돈은 안전한 달러나 금으로 도망가야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너무 기괴합니다. 정작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떨어지면서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배웠고요. 네, 환율이 내려갔죠.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ETF 순유입을 얻고 하루 만에 막 무려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설이네요. 반면에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떤다는데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고작 13달러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금은 거의 안 움직였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가랑 금리라는 무시무시한 브레이크가 동시에 꽉 밟혔는데 증시랑 비트코인이라는 엑셀은 최고 속도로 밟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건가요? 리포트에 등장한 짧은 헤드라인 하나가 이 모순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 약발 떨어졌나? 라는 문장입니다. 전쟁 약발이 떨어졌다. 그건 사람들이 지정학적 위기에 내성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과거에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학습을 한 겁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유가가 치솟아도 그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박살내거나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멈추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예전처럼 막 묻지마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금리와 유가라는 브레이크가 걸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시장을 밀어붙이는 AI 혁신이라는 거대한 펀더멘탈의 파도, 그리고 비트코인 현불 ETF로 쏟아지는 막대한 자금 유입의 힘이 그 브레이크의 저항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겁니다. 와, 과거에는 중동에서 총소리만 나도 무조건 금이나 달러로 숨었는데 이제는 전황 그 자체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업황에 훨씬 더 차갑게 집중하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감정의 동요보다 계좌에 찍히는 숫자를 더 신뢰하는 아주 진화된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진화된 시장이라.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내러티브가 시장을 뜨겁게 달궈놨는데 이제 냉정하게 그 상승세가 가짜가 아님을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네,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경제 캘린더가 바로 그 심판대 역할을 할 겁니다. 맞아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면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있습니다. 예측치가 1.4%로 아주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1.4%면 소비가 엄청 탄탄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모두가 주목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대기 중입니다. 무엇보다 목요일에는 한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전년 대비 2.7% 성장할 거라는 엄청난 예측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 2.7% 성장이요? 이 수많은 복잡한 일정들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으로 딱 하나만 써서 붙여놔야 한다면 어떤 지표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엔 다른 어떤 것보다 목요일에 나올 한국 1분기 GDP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코스피 6,380선 돌파가 모래성인지 아닌지 판단해줄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 아닐까 싶거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GDP 2.7% 성장 예측치가 크게 뛰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주식을 따라가는 얄팍한 테마성 랠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수출과 내수라는 실제 펀더멘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기업들의 진짜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만약 이 지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인다면 리포트의 권고처럼 투자자분들도 전략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주식에만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실물 펀드나 회사채 비중을 확대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는 조언이죠. 집안이 튼튼해졌으니까
건물을 더 넓고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자, 어느덧 오늘 촘촘하게 엮인 시장의 실타래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핵심만 딱 요약해보면 결국 오늘의 시장은 유가 폭등과 중동 리스크라는 공포의 브레이크마저 완전히 압도해버린 AI 주도의 강력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정말 기념비적인 하루였죠.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시장이 항상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느끼는 두려움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표면적인 악재 그 이면에 숨어서 움직이는 큰 돈의 냄새를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청취자님들도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펀더멘털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시장은 전쟁의 공포마저 지워버릴 만큼 그 강력한 실적과 소비 내러티브에 아주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죠. 하지만 만약 오늘 밤 발표될 가장 중요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나 다가오는 금요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 굳건한 소비 스토리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소비라는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린다면요. 맞습니다. 금리와 유가라는 무거운 짐을 잔뜩 실은 채 질주하는 증시라는 자동차가 실물 경제의 둔화라는 방지턱을 만났을 때 과연 코스피 6380이라는 그 엄청난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엔진을 돌려주던 소비라는 휘발유가 끊기면 이 무거운 트럭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오늘 밤 지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만의 더 깊은 통찰과 질문을 기대하면서 다음 분석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